결국 미얀마 군부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국제사회의 쿠데타 철수 요구와 시민들의 저항에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군부 측은 더 이상 퇴로가 없음을 깨닫고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싸울 수는 없었기에 비교적 만만한 국가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여 국제사회에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타겟으로 삼아선 안 됐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과가 한 전문가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최근 뉴욕타임즈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얀마 사태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유혈 사건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측은 그동안 자신들의 허세 속에 감춰왔던 실제 군의 전력이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국제사회의 반항은커녕 만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압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12개국 합참 의장들이 이례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등 국제사회가 들끓기 시작하자 더 이상 외부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군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기업이나 시설들을 공격한다면 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군사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섣부른 행동은 하필 그 대상이 한국이었기에 그야말로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서 일하던 한 미얀마 여성이 은행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퇴근하려던 순간 어디선가 발사된 총에 맞고 쓰러진 사실을 보도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격에 따르면 이는 군경 중 한 명이 저지른 것이고 심지어 단 한 발, 그러니까 교전 중이나 혼란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때 정확한 대상을 노리고 한 저격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양곤은 그 어떤 도시보다 대규모의 쿠데타 반대 시위가 잇따라 열리는 혼돈 그 자체인 상황으로 당시 차량 안에는 미얀마 현지 직원 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다행히도 한국인 직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 그래도 쿠데타 사태 이후 최소 인력으로 영업해오던 신한은행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즉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양곤 지점을 임시 폐쇄 조치하는 한편 위기 상황을 3단계로 올리고 현지인 직원과 주재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했음을 한국 기자들에게 알리며 동시에 주재원들의 단계적인 철수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미얀마에 진출한 이후 현지 금융회사와 외교부, 유관 기업들과 함께 미얀마 정세에 관련한 금융권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오던 바, 군부 정권은 향후 한국과 연계된 수출과 현지 투자 등 자금과 관련된 굵직한 원조 자체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얀마 투자 업체들은 그동안 신한은행을 통해 진행해오던 금융 시스템을 융통할 수 없다면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해내야 하며 양곤 지점의 거래 고객들의 필수 업무를 모행인 한국의 신한은행에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한국 기업을 건드린 이상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철수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는 것. 실제로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외에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미얀마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주재원의 본국 귀환 여부에 대해 외교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이미 갖췄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이 같은 신한은행의 대응 양상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자 미얀마 언론들은 즉시 군부의 패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탄압을 통한 국가 위상의 추락 그 이상의 국가적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는 2011년 대대적인 경제 개방 이후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6%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현지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 모든 배경에는 한국 기업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오랜 군부의 독재로 기반 시설들이 전혀 없었던 미얀마는 어느 순간부터 가스, 제조업,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진출한 이유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6번째로 많은 투자를 단행하며 2020년 기준 184건의 대형 사업에 무려 4조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한국 측이 각각 40%를 부담하여 출자했는데 그 크기가 무려 29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크기와 맞먹는 수준인데다 양곤의 북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이미 130개가 넘는 현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미얀마의 쉐퓨, 미아 등 2개의 해상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을 맡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연간 최대 물량인 2,100억 세제곱미터 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 이 밖에도 LS 전선은 전력 케이블과 가공선을 만드는 생산 법인을 현지에서 운영해 한 해에만 7,800톤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도 했죠. 이쯤 되면 사실상 국가의 전반에 걸친 경제 기반을 한국이 닦아준 셈인데, 무엇보다 이를 기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미얀마 자체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그리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도 문제였지만 군부 갈등, 소수민족 문제 등 언제 터질지 모를 사회적 시한폭탄을 아는 상태에서 폐쇄적인 경제로 인한 해외 투자 사례까지 전무했기에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권 외에도 이 같은 현지 진출 기업들 모두 이번 신한은행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효성과 포스코는 물론 건설업계도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양곤 지역에서 우정의 다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GS건설은 현재 정상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군부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현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군부와 협조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 분노하며 앞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완전 철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날려 이에 미얀마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작심하고 미얀마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경우 미얀마는 그 즉시 90년대로 회귀한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은 그대로 남겠지만 향후 이뤄질 기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것이고, 게다가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일부분도 아니고 국가의 모든 분야를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선언했을 당시보다 더 막대한 파급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전체의 주유소가 올스톱하는 것은 당연, 전기가 끊어질 경우 이를 복구할 기술이 없어 시민들은 물론 군부까지도 발이 묶일 것이며, 당장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건설까지 중단된다며 수백 곳이 넘는 현지 기업들이 파산 신고를 해올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단지 그뿐 물류망 역시 한국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조달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결과는 지역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죠. 아직까지도 군부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현지에서 전하길 그들 역시 자신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상대를 건드렸다며 내부적으로 자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전했고, 최근 태극기를 내걸며 군부나 시위대로 하여금 한국 기업임을 알리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서마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며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칼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시위대들 사이에서도 맹렬한 비난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쿠데타에 저항하며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예시로 들 만큼 한국의 근대사에 관심이 많은 미얀마인들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업들이 아니었으며 전 국민들이 반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논과 밭을 갈거나 그저 소를 키우면서 살아갔을 것이라며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외신들은 현실적으로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발을 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미얀마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거나 과감한 사업 진출이 대폭 삭제된다며 이는 곧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군부의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덧붙여 이번 신한은행 사태에서 만약 한국 주재원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한국군 파병에 대한 명분마저 생기기 때문에 군부 측의 운이 좋았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한국이 마음먹으며 미얀마 정도야 그 길로 수십 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강국이라는 점에서 군부는 부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같은 대륙 국가는 지상군의 역할이 크고 영국 같은 해양 국가는 해군이 중요하므로 군사 전략상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 수립 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도 해상자위대는 재래식 전력으로만 따지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강력하지만 육상자위대는 상당히 미약하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제국주의 국가 반열에 오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 이때 육군은 침략에 선봉해서 활약했지만 약체인 중국군을 상대로 전과를 올렸고,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기습의 이점을 누려 연장연승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M4 전차는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의 밥이었던 반면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군의 저승사자로 군림했을 정도였다. 장비, 전술 능력이 당시 주요 열강들에 비해 뒤졌다. 전쟁에서 패하며 철저하게 몰락한 일본의 지상군은 냉전을 틈타 9년 만에 육상자위대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상자위대와 달리 군국주의 시절 육군보다 전력이 약하다. 명분상 육상자위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상 적군의 상륙저지다. 관할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아 기동력이 뛰어난 기갑 부대를 요지에 배치해놓고 있다가 적이 상륙하면 신속 전개해서 막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사상 적국이 바다를 건너와 일거에 상륙시킬 수 있는 전력이 제한되므로 1에서 2개 기갑사단 정도면 충분히 대적이 가능하다. 이때 전력의 핵심은 전차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경제력과 자신들의 기술력을 믿고 자위대 창설 직후인 1955년부터 국산 전차 개발에 나섰다. 그렇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들어 1961년부터 배치된 전후 일본 최초의 전차가 61식 전차다. 하지만 자위대 내부에서 온갖 불만이 쏟아졌을 만큼 성능이 최악이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차를 만들었으나 정작 일선에서 있으나 마나 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만큼 원천 기술력이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였다. 61식은 대세가 된 파워팩 대신 1930년대 전차처럼 엔진과 변속기를 별도로 장착해 정비가 어려웠고 볼트식 접합 방법으로 차체를 만들어 방어력도 형편없었다. 적시에 등장해야 성공한다. 개발 당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미국의 M47 전차였는데 단지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성능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M47도 미국에서는 실패작이라 보고 2년 만에 생산을 종료한 후 M48 전차 양산에 돌입한 상태였다. 한마디로 61식은 시대에 뒤진 기준을 가지고 과거 기술로 개발된 전차였다. 1960년대는 T-62, M-60, 레오파르드 같은 제2세대 전차들이 속속 배치되기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만일 제1세대 전차인 61식이 10년 정도 빠른 1950년대에 등장했다면 최악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지 모른다. 본격 활약해야 할 미래 시점이 아니라 국산이라는 도구마에만 매몰돼 안이하게 개발한 결과였다. 결국 1962년부터 후속 전차에 대한 개념 연구를 시작했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기에 미쓰비시는 일선 배치 시기를 70년대 중반 이후로 상정하고 당시에 활약 중인 최신 전차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후계자가 바로 일본의 제2세대 전차인 74식 전차로 1975년부터 본격 양산돼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미 제2세대 전차가 대세가 된 시점이어서 61식의 실패를 교훈 삼아 74식은 배치 시점을 고려해 경쟁자들보다 앞선 기술을 적용하려 했다. 이 때문에 74식은 동종 전차에 비해 등장은 10년 정도 늦었지만 현재 최신 전차들이 채택하는 유기압식 현가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을 앞서 장착해 제2.5세대 전차로 분류된다. KT에서 서비스 시작 2년 만인 1999년에 사업을 종료한 시티폰도 61식 전차와 같은 경우다. 제한된 구역에서 발신만 할 수 있는 변형된 공중전화에 불과한 시티폰이 휴대전화와 PCS가 본격 대중화되던 시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다. 만일 10년만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담당했을 것이다. 결국 무기도 상품도 시기를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화됐다고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의 기술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고 달의 신도시 건설처럼 조만간 실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큰 목표에 집착해서도 곤란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다.